들을 도로변에 200m에서 300m 간격으로 하나씩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멀지 않은 인근 도로변에서 청바지 하나, 200m 후에 그녀의 티셔츠, 다시 200~300m 후에 브레이지어, 그리고 왼쪽 운동화, 그리고 양말. 이게 다 각각의 장소에서 발견됐어요. 일부러 보란 듯이 그랬네요.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이제부터 이제 경찰은 이 여자의 옷이 다 벗겨져서 지금 시체는 아직 발견 안 됐지만 없어지다 보니까 경찰이 심각성을 깨닫고 굉장히 많은 수색대원들이 여기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2km 떨어진 저수지 뚝에서 그녀의 속옷과 가방 그리고 화장품이 발견됩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진 저수지에서 그리고 저수지 거리 도로변에서 이번에는 그녀가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잖아요. 그녀의 수영복과 수영 모자가 발견이 돼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죠. 끄녀누님이 차에서 태워서 납치한 듯해요. 맞아요. 이런 걸로 보아 이건 차에서 태워서 납치한 거예요. 이렇게 먼 지역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차를 태운 거죠. 약간 나 잘났어 이러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일부러 이렇게 범인이 그 피해자의 옷을 막 떨어뜨려 놓는 건 약간 마치 이 범행을 누군가가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매피님께서 최소 2명인 것 같아요. 왜요?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이 그랬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면 도로변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조수석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옷을. 이 모든 옷들이 다 도로변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조수석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 운전을 하고 있고 조수석에서 떨어뜨린 거죠. 이건 다 나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팬티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이 3일 동안 다 발견됩니다. 팬티 3일 나중에 발견된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잘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운전석에서도 충분히 던져서 버릴 수 있지 않나요? 넬스님, 근데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버릴까요? 저쪽으로 버릴까요? 그게 그러다 자기 차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찰이 낸 결과예요. 이거는 범죄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절대로 2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도로에 수많은 CCTV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2004년이에요. 2004년 사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CCTV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녀를 찾기 위해 뿌린 전단만 14만 장입니다. 플랜카드가 60여 개예요. 기동대가 400에서 500명이 기동되고요. 2달 동안 10,000명 이상이 수색에 투입이 돼요. 10,000명 정도가요. 근데 시신은 어디서 발견됐죠? 46일 이후에 야산에서 발견됐어요. 여기 야산이 있나요? 야산이어서 거기는 그 물건들이 발견된 곳가 1~2km 떨어진 곳이. 그래서 이때 경찰이 너무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야, 니네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찾으면 뭐하냐. 결국 시체는 1달 반 후에 집에서 1~2km밖에 그 물건이 발견된 곳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좀 욕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자, 모 대학의 관광학부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노양은요. 학생회장도 했고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중국어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국어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과연 이 친구는 누가 죽인 걸까요? 사건을 재구성해봅니다. 자, 여기 1번 보이세요? 27일 8시 25분에 그녀가 버스에
승차합니다. 자, 여기에 화성복지관이 있어요. 이 화성복지관이 그녀가 수영을 하러 다니던 곳이에요. 그 화성복지관에서 나와서 바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요. 자, 버스에서 타고 여기 그 와우리 공단 하차 여기 있죠. 여기 2번 와우리 공단에서 하차합니다. 근데 이곳 이후부터 여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2번 지점의 사진이에요. 여기가 와우리 공단 앞에 정류소입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상점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노양을 납치했다면 이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상가가 많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목격자들이 속속 나옵니다. 왜냐면 이 수사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목격자가 이 버스 정류장의 맞은편에 있던 과일 가게 아저씨인데 평소 좀 작은 동네다 보니까 노양의 얼굴을 알고 계시대요. 자주 노양이 과일을 사러 갔었대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증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저씨가 노양을 본 날이 그게 사건 당일 날인지 그 전날인지는 모르겠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대생이요, 버스 정류장 옆에 콘크리트 받침대에 앉아있더라고요. 앞뒤로 막 다리를 흔들면서요. 근데 한 오후 8시 40분인가 한 9시 사이? 그쯤에 에스페로나 세피아 같은 승용차가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의존해서 경찰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데 또 다른 목격자가 발견됐어요. 또 다른 목격자는 대리운전기사 김모 씨예요. 대리운전기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차를 몰고 정류장을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머리가 긴 여학생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RV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한 8시 55분에서 밤 9시 12분 사이일 거예요. 이건 또 증언이 틀려요. 그렇다면 당시 노양을 이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버스로 데려다 준 버스 운전기사는요. 버스 운전기사는요. 최면 수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딱히 증거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별 소득이 없어요. 이렇게 수사가 계속 난항을 겪습니다. 수사가 계속 난항을 겪어요. 굉장히 이제 시간도 길어지고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재밌냐면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시죠? 화성 지역이 사실 조금 그걸로 악명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조금 이제 여기서 살인 사건이 나면 더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난항을 겪다 보면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답이 안 풀리니까 역술가의 말을 듣기도 한답니다. 특히나 그 예전에 1980년대에 화성 연쇄살인이 있었을 때 한 역술가가 경찰서의 정문을 뭐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도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맺고 제보를 뿌렸잖아요. 여기 1,000만 원에 그것까지 걸려있잖아. 많은 역술가들이 막 왔대요. 막 연락이 와요. 30-40통을 받았대요. 아, 내가 지금 그 시체가 어디 있는 것 같다. 내 눈에 막 보인다. 걔는 분명 어디서 죽었을 거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제보가 왔는데 다 허당인 거야. 다 허당인 거야. 역술가가 뭐예요? 뭐 점쟁이나 무당 이런 분 있잖아요. 답답하면 그치. 그러니까 경찰이 다 경찰이 설마 역술가 말을 듣고 하겠냐.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서는 지금 당장 증언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목격자 말도 다 틀리고 증거도 없으니까 드러나 보자라고 했는데 명리학자로 잘 알려진 수원과학대 김태균 고수라는 분이 계시대요. 명리학자가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그 기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 김태균 교수가
서울에 있는 수사부장의 부탁을 받고 직접 현장 검증에 나갔어요. 이 사람이 믿는 건 뭐였냐면은 사람이 명상과 그 기수련을 오래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명상과 기수련을 오래 한 사람은 간절히 집중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 이제 교수고 이러니까 이쪽 분야에 유명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밑에 애들한테 너 여기 가가지고 사건 이 마지막이라도 뭐 잡겠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가서 도와줘라 했는데 그 기수련자들이 저는 나쁜 기운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안 가더래요. 그래서 이 김 교수가 직접 사건 현장에 갑니다. 그가 그 사건 현장에 가는데 그분이 얘기로는 뭐 교수가 무당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무당도 점쟁이도 그러니까 철학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막 귀신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이분은 그냥 왜 뭐 단전 호흡하고 막 명상과 기를 하면서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단전과 호흡으로 어떤 사람 안에 몰라, 나 잘 몰라 임마, 명리학이라잖아, 나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여튼 뭐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기 같은 거, 기. 그래서 이 김 교수 거기 딱 가요. 그분이 2주 전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집중련, 기수련과 또 식사도 거르면서 이날을 이제 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추 같은 걸 가져간 거야. 추. 그래서 한참을 집중을 하면서 이 추한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범행이, 그러니까 그 야산 있잖아, 시체가 발견된 야산에서 너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추한테 이제 묻는, 그러니까 그게 상상을 한 거지. 최면 같은 거지. 근데 한참을 추가 안 움직이다가 추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 추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봤더니 이미 경찰이 어느 정도 이 범인들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움직였을 거다라고 한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추가 멈춘 곳이 어디냐? 그 여자아이가 수영을 배우던 그 화성복지관 근처래요. 여기.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김태균 교수가 내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라. 나는 물론 내가 했던 것이 가짜는 아니다. 하지만 난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싶진 않다. 나도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온 거다. 살인 용의자는 이 복지관과 관련돼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는 인근 PC방에서도 아주 강한 기운을 느낀다. 내 머릿속에 지금 용의자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한 사람은 피부가 검고 마른 체형이며 또 한 사람은 키가 작고 땅딸만한 체구인데 아주 인상이 험악하다. 하시면서 이건 절대 100% 신뢰할 건 아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왜냐면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참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복지관 인근 PC방에 자주 드나드는 각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서가 있습니다. 발견됐던 청바지에 정액이 묻어 있었어요. 정액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액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실마리를 잡은 거잖아. DNA가 검사가 되니까. 그래서 언론이 이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된 거예요. 자, 이 바지에 정액이 묻어 있다는 게 언론에 공개가 돼야 돼요.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왜냐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PC방 근처에 그 전과범들 다 모았어. 그래서 너 무슨 수사에 협조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용의자 선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걔한테 상피세포를 뜯어내가지고 DNA 검사를 해야 돼. 그런데 화성의 이 여자가 정액이 검출되니까 이제 용의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내 상피세포를 검출하는 건 인권 침해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인권 침해를 운운하면서 자신의 그 DNA 추출을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언론이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결국에는 추출을 해내긴 했어요. 총 3,000명을 추출했어요. 그 3,000명 안에는 이 여자애가 관광학부에 다녔잖아요. 관광학부의 학교 선후배, 자기 친구, 어렸을 때 친구, 동네 친구 다 들어있었고요. 복지관 관계자도 다. 인근 동네에 사는 모든 전과자, 게다가 아는 사람의 소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노양의 친인척이 다 포함됐어요. 3,000명을 DNA 검사를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발견되지 않으면 경찰들은 증거를 가지고만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발견해낸 것은 남자 2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성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이제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온대요. 또 한 가지, 노양의 시체가 굉장히 부패가 많이 되어서 이미 여러 가지를 좀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노양의 복부에 상처가 있다고 해요. 많이는 크게는 상처는 아닌데요. 미세한 상처가 있더래요. 보니까 이게 바닥 위를 이렇게 끌려가면서 배 부분에서 난 상처예요. 복부에. 자, 근데 가슴이나 등이나 옆구리에는 상처가 없더래요. 여기에만 상처가 난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만 상처가 있고 가슴이나 여기 있는 상처가 없더래. 기절 상태로 끌려가요. 다리를 끌고 갔나? 그렇죠. 발을 들고 끌고 간 거예요. 발과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슴과 옆구리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고 배에만 상처가 있는 거예요. 2명이 그러니까 팔과 여기를 잡아가지고, 기마 50개 고마워요. 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기. 그러니까 여기서 2명이라는 게 더 확실해지는 거죠. 배의 상처만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프로파일링 한 결과예요. 한 명은 팔을, 한 명은 다리를. 자, 그렇다면 시신을, 사실 46일 후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시신을 야산 깊숙이 묻어놨더라면 시신은 아예 발견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뭇잎으로 덮어둔 걸까요? 왜 나뭇잎으로 덮어놨을까? 게다가 그것들을 같이 묻었을 수도 있는데 왜 묻지 않고 밖에다가 떨어뜨려서 버렸을까? 그렇죠. 누구에게나님. 시간이 걸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없어서예요. 이 둘은 시간이 없었어요. 이 시체를 제대로 처리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제대로 땅에 묻지 못하고 그냥 나뭇잎으로 덮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그들이 발로 움직였나요? 차가 있었죠. 그래서 서지품을 여러 곳에 다 버렸던 거죠. 분명히 이들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겐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마 부모님의 차를 몰래 끌고 나온 20대 청년 둘이 살인을 저지르고 귀가 시간에 늦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후에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프로파일링을 하셨대요. 그렇죠. 나 이런 부분까지 나오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아까 아빠 차를 가지고 나온 20대. 그것까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노양은요, 실종 지점이 결코 사람이 없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힘들게 저항하면서 힘에 차에 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항했다는 증거가 아직 크게 없거든요. 그 말은 강제로 차에 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경기 57 화성택시가 아니면 타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러면 그랬던 아이가 남의 차에 탄다는 건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것도 아직은 밝혀진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사건은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을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워낙 뭐 화성 유명한 사건이고 하고 그래서요. 근데 왜 여자만 죽어요? 오늘은 여대생 살인사건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10년이 지금 지났죠. 15년이죠.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